심리치료, 지금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 발표할 국어국문학과 임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혹시 게슈탈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시하는데 약간 의미 같은 거를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이미지를 보시고 혹시 어떤 도형 같은 게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세모형. 네, 아마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지를 할 때 여기에는 사실 꺾인 선분 3개랑 부채꼴 3개, 뭐 여기도 부채꼴 4개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 뿐인데 인간은 총체적이고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상들을 인지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에 게슈탈트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이 게슈탈트의 어원은 형태 또는 전체적인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게슈탈트의 의미는 몰라도 게슈탈트 붕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게슈탈트 붕괴는 이렇게 거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임소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지가 되어야 하는데 거울을 딱 봤을 때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을 게슈탈트 붕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게슈탈트에 대한 이해는 다들 되셨죠? 근데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의 게슈탈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게 어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확장되고 변형된 개념으로서의 정의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인간이 하나로서 하나의 온전한 유기체로서 이렇게 전체적인 인지를 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를 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의 게슈탈트는 뭐냐 했을 때 개체가 자신의 유기체적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한 것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길고 어렵죠.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개체들은 늘 욕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좀 만약에 졸리다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행동 동기들이 있겠죠.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라던가 친구랑 잠깐 산책을 나가고 싶다던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러한 행동 동기들을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슈탈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고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경과 배경이라는 개념도 필요한데요. 혹시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얀 촛대요. 사람이야. 네, 이렇게 사람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촛대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촛대가 보이시는 분들은 흰색 부분을 전경에 두신 거고 까만색 부분을 배경에 두신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마주보는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면 검은색 부분을 전경, 흰색 부분을 배경으로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은 우리 의식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배경은 그 초점 밖에 놓여있는 인식 대상을 의미합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창시한 프리츠 펄스는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개체는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게슈탈트를 선명하고 강하게 형성해서 전경으로 떠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전경과 배경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이 마른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목이 마르니까 이러한 욕구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게슈탈트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게 전경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공부라는 전경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 예시는 그냥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될 텐데 인생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죠? 네,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과제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예시를 들어서 등교를 하기 전에 엄마와 싸운 학생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없겠죠. 너무 엄마랑 화해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도 말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계속 전경에 떠오르다 보니까 공부라는 전경에는 결국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미해결 과제라고 봅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좀 빠르게 해소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아차림과 접촉은 총 6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경이에요. 게슈탈트가 배경에 있으면 지금 되게 안정된 상태겠죠. 두 번째로는 감각이 생겨요. 방금 전 예시로 들자면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차림. 내가 갈증이 생겼네?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너지를 동원해요. 그러면 내가 물을 마셔볼까? 음료수를 마셔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죠. 정수기에 가서 물을 따른다던가. 여섯 번째 접촉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물을 마시면 그 게슈탈트가 다시 배경으로 사라지겠죠. 이러한 그 6가지 단계를 인간은 살면서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에서 어떠한 과정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조금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촉 경계 장애라는 것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특징이 생기는 4가지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사예요. 방금 전에 그 강연 들을 때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의 요구를 좀 무비판적으로 수행하는 거를 내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너무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의사가 되래요. 알았어, 의사를 될게. 이런 게 내사예요. 조금 주체성과 자립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 혹은 욕구, 감정을 타인이 지닌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싫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융합인데 밀접한 관계의 두 사람이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융합은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이러한 관계에서 너와 나의 생각은 똑같고 우리의 사이에서 절대로 불화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타인이나 사회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부수고 싶어. 아니면 타인을 해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타인을 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해를 한다거나 이러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 그냥 냅둘 수 없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으니까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치료 기법이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많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서는 2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치료 기법 1으로 지금 여기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법은 조금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모두 눈을 천천히 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저와 함께 3번 깊게 심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몸에서 어떠한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느껴볼게요. 자신의 심장 박동이 빠른지 느린지, 손끝은 차가운지 따뜻한지
등에 닿는 등받이는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목이나 어깨가 결리지는 않는지, 천천히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느껴볼게요. 조금 더 나아가서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감정이 들고 있지? 같은 생각들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감각했던 신체 감각과 연관지어도 좋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빠르게 뛴다던가 손끝이 차가웠던 분들은 내가 지금 좀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체 감각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맨 처음에 내가 감각했던 신체와 지금의 내가 뭔가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의 박동수, 호흡이 불편한지 편한지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자, 이제 모두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방금 전 했던 것들은 지금 여기에 체험에 초점을 맞춰 본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 어떠셨나요? 편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체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서 과거의 불안이나 약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나의 게슈탈트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니자 기법이라는 기법인데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를 이 비니자에 앉아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지금은 좀 해결할 수 하기가 어려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합니다. 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에서 이 남자분은 조금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비니자 기법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말로 털어놓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동영상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금은 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죠. 아버지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비니자를 두고 지금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현재 총체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한번 온전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했었을까? 왜 이 강연의 주제를 게슈탈트 심리치료로 잡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심리학에 관심이 많기는 했지만 약간 그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뭘 하고 싶은 사람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리학 수업을 듣고 이 게슈탈트 심리 치료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나에게 잘 맞는 심리 치료인 것 같다. 나에게 필요한 심리 치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약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좀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는 지금 통제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통제권을 가진 현재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보고 보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